수학의 특성 네 번째, 일반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성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일반성의 의미, 수학학습에서 일반성이 나타나는 예로 연산의 성질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연산의 성질 이외에 일반성의 예로서 공식을 발견하는 예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일반성이 수학학습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반성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원리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평면도형의 둘레와 넓이입니다. 여러분, 일반성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특정한 두 개 또는 세 개의 사례에서 규칙을 찾고 그 규칙을 그 세 개의 사례를 포함하는 더 큰 집합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하는 사고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둘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첫 번째 사례, 항상 일반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그 사례에서 규칙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둘레입니다. 둘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봅시다. 이 다음으로 둘레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둘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둘레는 도형의 의미고 둘레의 길이는 길이를 재니까 어떤 측정 의미가 있죠. 근데 둘레의 길이를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고 둘레라는 하나의 용어로 둘레라는 도형의 의미, 측정의 의미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 두 개의 사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 거를 사례 1, 케이스 1, 케이스 2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들이 둘레의 의미는 알고 있으니까 더해보겠죠. 어떻게 더할까요? 3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5 그러면 16cm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거 읽는 방법 말씀드렸죠? 센티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참 기분이 센치하다. 이것은 16cm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2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4, 6, 4, 6 그러면 몇이죠? 8, 10이니까 이것도 20cm이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에서. 자, 그 다음은 어떤 질문을 해야겠죠? 네, 그래요. 그 다음 질문은 반드시 이 질문이 포함됩니다. 지금 두 가지 경우에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 보았습니다. 구하는 방법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무엇인가요? 먼저 이 규칙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쵸? 네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한다.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겠죠. 그쵸? 이걸 좀 더 단순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가로와 세로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가로 곱하기 2, 세로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로, 세로도 둘레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의 길이란 말 쓰지 않죠. 그냥 가로라고 쓰죠. 그냥 가로라는 용어는 실제로 이 가로라는 도형의 의미, 둘째 가로의 길이 5cm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교과서에서 이런 용어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단순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형식적 일반화와 비형식적 일반화를 구분했었죠.
그러면 교과서 제시된 이 부분은 뭐에 해당될까요? 그래요. 이거는 가로와 세로라는 하나의 문자죠. 그렇죠? 이 말은 이 두 가지의 직사각형뿐만 아니라 모든 직사각형의 둘레는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굳이 구별하면 이것은 형식적 일반화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비형식적 일반화는요. 이걸 말로 하는 거죠. 가로를 두 배 하고요. 세로를 두 배 하면 됩니다. 이것이 비형식적 일반화겠죠. 교과서에서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아이들에게 규칙을 찾아보게 하고 그 규칙을 자신의 말이나 글로 표현하게 했다면 이 부분이 비형식적 일반화하고 그 비형식적 일반화한 것을 가로라 세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했다면 그것이 형식적 일반화 되겠죠. 만약에 가로를 A라고 하고 세로를 B라고 하면 A 더하기 B 곱하기 2라고 하죠. 그렇죠? 여담으로 우리가 수학교육에서요 문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문자가 많이 사용되는데 문자의 의미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문자가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이런 문자들도 몇 가지 이 사용처가 달라요. 첫 번째 뭐 이런 게 있다 합시다.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네모, 세모, 뭐 하트를 사용하죠. 네모 더하기 2는 뭐 5이다. 이때 네모는 뭘까요? 이때 네모는 이것을 x라 하면 x 더하기 2는 5이다. 이때 x와 네모는 이때 의미는 뭘까요? 이때는 우리는 이때 문자의 의미를 비지수라고 합니다. 비지수. 그렇죠? 비지수. unknown value. 아직 모르는 값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방금처럼 또 이런 문자도 사용했죠. 어떤 직사각형의 가로를 A, 가로를 B라고 하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또는 직사각형에 있을 때 각곡점을 A, B, C, D라고 하자. 이런 경우 많이 쓰이죠. 이때의 문자의 의미는 뭘까요? 이때의 A, B, C, D의 문자는 그냥 직관적으로 미지수에서 사용되는 문자와 좀 다르죠. 헷갈리니까 그것을 A 더하기 B도 가능하다고 합시다. A로 통일합시다. 미지수의 의미로 쓰인 A와 그렇죠? 이 두 번째 뭐 가로 또는 꼭지점을 대신한 A는 서로 다르죠. 이때 문자의 의미는 것은 다가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가 이름. 다가 이름. 말이 좀 알겠어요? 다가 폴리밸류다는 거죠. 폴리밸류. 그러니까 A 대신에 소위 말하는 임의라는 거죠. 임의회. 즉 A 대신에 어떤 문자나 어떤 수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A가 A 대신에 1, 2, 3, 0.5 어떤 수도 가능하다는 거죠. 즉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폴리밸류. 또 세 번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y는 2x 함수식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y는 2x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xy는 이 앞에서 쓰인 x 더하기 2와 이 두 번째에서 사용된 즉 미지수의 의미와 다가 이름과 좀 다르죠. 이때 xy는 뭘로 할까요? 그래요. 이때는 변수죠. 변수. variable. 변수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 글 제목은 문자랍시다. 문자 letter.
문자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이러한 식에서 사용될 때는 미지수, 도형 등 어떤 수의 다양한 값을 대신한다 의미에서 다가 이름. 그 다음에 두 양이 함께 변하고 있죠. y는 2x라는 함수식에서는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럴 때 x를 정속변수, x를 독립변수, y를 정속변수라고 그러죠. 이때의 문자, letter x, y는 변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요 둘레에서 둘레를 가로와 세로를 했다. 이때 가로는 문자로 봤을 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폴리빨리죠. 다가 이름이죠. 다가 이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김에 문자의 세 가지 의미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 가능하다면 어떤 문자를 봤을 때 이 문자는 세 가지 의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는 이 세 가지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문자가 사용되는 경우를 어떤 분류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겠죠? 이게 계속 진행해보면 이게 뭐겠어요? 이제 케이스 1, 이게 케이스 2. 그래서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3, 3, 3, 3, 12. 이거는 5, 5, 5, 5, 20이 되겠죠. 그 다음 질문은 어떤 질문이 가야겠죠?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죠. 뭐예요? 네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된다는 거죠. 네 변의 길이를 더하면 된다. 이거는 비형식적 일반화에 해당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조금 정선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자, 그리고 이 생각 주머니가, 말 주머니가 한 변의 길이를 사용하여. 참 안타깝죠. 이게 5학년 내용인데 중학생이라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이런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마름모의 둘레 구하는 공식을 구해 보시죠.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교과서가 그게 조심스러운 거죠. 문자를 사용하는 게. 뭐라고 써야겠습니까? 한 변의 길이 사용하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 이거 쓸 수 있겠죠? 좀 글자가 안 이쁘네요. 써야겠죠.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 한 변의 길이를 a라면 a 곱하기 4라고 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이와 같이 일반화는 어떤 측정 영역에서 공식, 어떤 공식을 교사가 제시해 준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례에서 발견된 규칙을 그 사례를 포함한 더 큰 집합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넓이 차시에서는, 둘레와 넓이에서는 공식을 구하는 게 학습의 초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화를 포함한 질문과 활동이 포함되어야겠죠. 그렇죠? 앞 차시에서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연산의 성질에서는, 교과서에는 일반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이 포함되지 않았죠. 학습 수준이 네모에 알맞는 수를 찾는 수준까지였죠. 그런데 이 넓이와 둘레에서는 넓이와 둘레의 공식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반화한 활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일반화와 관련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다음 활동 가보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 발견. 이제 곱셈 99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곱셈 99 많이 외워봤죠? 2, 1은 2, 2는 3, 뭐 2, 3은 6, 2, 3은 6, 2, 3은 6, 2, 4, 8, 2, 5, 10, 2, 6, 12, 2, 7, 14, 2, 9, 18 이렇게 가요.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혼나가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뭐 곱셈 99% 보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교과서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곱셈 99를 암기하는 수준까지예요. 그런데 학생의 사고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일반화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교과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주머니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의단 곱셈 99에서 곱하는 수가 1씩 커져요. 그러면 그 곱은 얼마씩 커지나요? 얼마씩 커져요? 그렇죠. 2씩 커집니다. 여기 일반화. 그렇죠. 곱하는 수,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곱셈 99를 지도할 때 곱셈 99를 외우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어떤 질문을 해야겠어요? 이 곱셈 99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무엇인가 물어봐야겠죠. 뭐예요? 곱하는 수가 1씩 커지면 곱은 2씩 커진다는 거죠. 명칭 살펴보면 먼저 이걸 약속을 해야겠네요. A 곱하기 B는 C에서 A는 곱해지는 수, P승수죠. 이것은 P승수이다. B는 곱하는 수, 승수이다. C를 뭐라고 할까요? C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곱이라고 합니다. 곱. 아셨죠? 곱. 그러니까 승수가 1씩 커질 때마다 곱이 2씩 커진다는 거죠. 2의 단에서는. 3의 단에서는. 4의 단에서는요. 5의 단에서는요. 마찬가지죠. 모든 곱셈 99에서는 승수가 1씩 커지면 곱은 그 곱셈 몇 회 단지 단을 나타내는 몇 단을 나타내는 몇만큼 커진다는 거죠. 이게 곱셈 9의 일반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곱셈 99를 외우는 게 곱셈 99 학습의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공통된 원리를 발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에게 이 단에서는 곱하는 수가 1씩 커지면 곱이 2씩 커진다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를 한 학생과 이해하지 않는 학생의, 일반화를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않는 학생의 단적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간단합니다. 자, 2 곱하기 10은 몇일까? 라는 물음을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화를 경험하지 않는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거 저 안 외웠는데요? 곱셈 99는 9단까지만 2 곱하기 9까지만 외웠는데요? 여기 끝이겠죠. 근데 일반화를 경험한 아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겠죠. 이 곱하기 9는 18이다. 곱하는 수가 1이 커졌다. 그러면 이만큼 커져야 되니까 20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이게 일반화의 힘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일반화의 힘이에요. 일반화의 힘이죠. 또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2 곱하기 12도 구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12는 몇일까요? 그렇죠? 2 곱하기 10이 20이었죠. 그러면 2 곱하기 10에서 11, 12 2 커졌죠. 그러면 반드시 4만큼 커지면 되니까 24가 되겠죠. 이게 일반화의 힘입니다. 왜 수학학습에서 일반화를 강조해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3회단도 마찬가지, 4회단도 마찬가지 반드시 이런 일반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더 살펴볼까요? 자, 이것은 이제 소수의 크기 비교와 관련된 차시입니다. 이게 아마 4학년 2학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체 크기가 1인 모는 종이를 이용하여 0.4와 0.25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모는 종이에 0.4만큼 색칠해 봅시다. 그러면 뭐 이만큼 색칠하면 되겠죠. 이렇게 0.4만큼 이만큼 색칠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가요? 0.25는요 이렇게 뭐 맞나요? 자, 눈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색칠하면 되겠죠. 어느 것이 더 큰가요? 직관적으로 크기를 비교해보면 0.4가 더 크죠.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여기서 원하는 답은 뭘까요? 사실은 이건 잘못된 거죠. 한 가지 사례로는 우리가 일반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 0.4와 0.25의 한 가지 사례로는 소수의 크기 0.4와 0.25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가 아니라, 특정한 사례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모든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말해보라겠죠. 그렇죠? 즉 그 말은 일반화를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0.4와 0.25 외에 몇 가지 사례를 더 제시해주고 활동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크기를 비교해보고 그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그 규칙을 통해서 모든 소수의 규칙을 비교하는 방법 말해봐야겠죠. 이 원하는 일반화는 뭘까요? 첫 번째 여기서는 소수 첫째 자리를 비교해서 첫째 자리 수가 더 크면 더 큰 소수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소수 첫째 자리를 비교하면 0.4의 소수 첫째 자리는 4, 0.25의 소수 첫째 자리는 2, 소수 첫째 자리가 더 크다. 따라서 0.4가 0.25보다 더 크다. 이걸 원하는 거죠. 말로. 따라서 일반화는 소수 첫째 자리를 비교해서 소수 첫째 자리가 더 큰 소수가 더 큰 소수이다. 이렇게 일반화겠죠. 알겠습니까? 네. 자, 이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일반화를 연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 1, 원리 2 이렇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덧셈입니다. 5 더하기 1은 몇이죠? 6이다. 5 더하기 2는 7이다. 5 더하기 3은 8이다. 5 더하기 4는 8이다. 쭉 가겠죠? 여기서 찾은 원리는 뭘까요? 응? 원리는 뭘까요? 그쵸? 5 더하기 1, 5 더하기 2. 즉, 더하는 수가 1씩 커지면 합도 1씩 커진다는 거죠. 그쵸? 알겠죠? 아까 곱셈 99 원리하고 비슷하죠? 자, 더하는 수가 그쵸? 합도 1씩 커진다. 자, 이거 있죠?